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각이 있었죠. 예,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고요. 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의 해양수산부까지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는데 국무총리하고 내각을 동시에 교체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개각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장관을 먼저 바꾸고 그리고 나서 재청권이 국무총리한테 있잖아요. 네. 그럼 보통 총리하고 재청권을 활용해서 장관을 재청하면 그리고 임명하고 총리를 바꾸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샷으로 같이 바꿨거든요. 네. 그 말은 강력한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사실 지난번 재보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현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를 들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반응을 보여야 돼요. 국민들이 볼 때 그럼 정부가 뭔가 이런 국민들의 심판에 대해서 변화를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강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원샷으로 총리와 장관을 한꺼번에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는 어떤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이 민심을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구나. 또 이번에 바뀐 게 5명의 장관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 중폭 정도의 개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결국 인적 쇄신이라고 주는 메시지는 변화의 시도라고 하는 부분을 메시지를 던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국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관료 출신들을 대거 등용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안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현 정부 임기가 거의 이제 1년도 안 남은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죠. 1년 정도 남았죠. 참 5월이니까. 근데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네. 그런데 좀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관료 출신이라고 하면 네네. 또 그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무리하는데 가장 적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국정을 안전적으로 마무리하고 추진하고 있던 국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료 출신들이 많이 필요했다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너무 이제 새로운 사람이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혼란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민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이런 개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임기 후반기 국정 안정과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3번째 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이 됐어요. 예. 첫 경북 상주 출신이고요. 비주류로 그렇죠. 분류가 되는데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무총리 지명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2명의 총리, 이낙연 전 총리, 그다음 정세균 전 총리 네네. 2분 같은 경우 호남 출신이에요. 호남. 근데 이번 이제 TK 지역 지금 말씀한 청주 출신 김부겸 전 의원, 전 행정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네. 화합형 이런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야 간의 갈등을 조금 줄일 수 있고 또 야당과의 협력과 협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별로 안배를 보더라도 TK 지역이 사실 이제 현 정부나 아니면 민주당의 지지가 좀 적은 곳 아니겠어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한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 이런 부분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선거 결과에 대한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측면도 함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친문 색채가 약한 분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총리로서 지역 안배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쓴소리도 하고 현 정부가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까지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당과의 관계 그리고 현 정부의 어떤 민심을 받아들이는 의미 이런 부분들이 함께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찾아서 아마 김부겸 전 장관을 지명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에 장관 교체와 또 개각에 대해서 야당은 어떤 의견을 냈나요? 아니 특별히 아직까지 의견이 없는데요. 네네.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를 삼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환영하는 그런 답안을 낼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 네네. 총리 같은 경우도 친화적이고 야당과도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지명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 개편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광철 이제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소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물론 네. 불구속 기소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 개편에 대한 비판이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개각이나 그 총리 인선 관련해서는 뭐 만족하진 않더라도 크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낮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적 쇄신이 또 이뤄졌습니다. 새 원내대표의 친문으로 꼽히는 4선의 윤호중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예. 비주류 박완저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에 자리에 오른 거잖아요. 일단 이제 아마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정치적 여러 가지 고려들, 정무적 고려들을 한 것으로 저는 보여요. 물론 이제 일부 외부의 시선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친문보다는 비문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여론들이 있었지만 많았죠, 네. 그랬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임기 말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년 정도 대통령 임기가 남아있고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전통적인 지지층을 함께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전통적 지지층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외부와 전통적 지지층을 함께 끌어안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지지층의 지지를 얻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구성으로 봐도 친문 진영이 아무래도 좀 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저는 이제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지만 그렇다고 강성 친문의 모습을 보일 거는 저는 그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요. 대선 앞두고서 그런 모습 보이면 망한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네. 중도층을 끌어안지 않고 어떻게 이번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보선 결과를 보면 중도층이나 민심이나 20, 30, 30대의 어떤 그 간절한 어떤 필요들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이념 대결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원내대표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함께 고려할 거다. 특히 대선을 어떻게 잘 승리할 거냐 하는 부분이 목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친문 강성 세력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분들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원내대표가 되지 않을 거다.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어떤 시도들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선택한 것은 그런 어떤 신뢰감이 아마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호중 의원이 압승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검찰 언론 개혁에 좀 속도가 더 붙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요? 저는 이제 검찰 개혁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공수처 출범도 물론 공처가 완전히 이제 체계를 잡은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보면 공처 출범도 완성이 됐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처리가 거의 다 된 상태고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뭐 되돌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이걸 잘 운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물론 뭐 충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회 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는 크게 큰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언론개혁 문제는 네. 아직까지 이제 미완성이고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약간 저는 속도 조절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대선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선 과정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하는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서 밀어붙였을 때 상당히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속도 조절이 있을 거다. 다만 이제 개혁을 위한 출발을 하겠지만 이걸 뭐 빠른 시간 안에 완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강한 드라이브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언론계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슈가 돼버리면 다른 이슈들이 여기다 묻히게 돼서 대선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설 수 있기 때문에 언론 개혁이 있어서는 추진은 계속 하겠지만 네. 검찰 개혁처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4.7 재보선 참패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예. 이때 조국 사태를 거론해서 오히려 분열을 조장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초선 의원들이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문자 폭탄을 또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이제 한 방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국 장관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것도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또 이 문제가 자꾸 언론에 오르는 것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대부분의 말에 동의해요. 그 초선 의원들이 했던 말에. 근데
이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영역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선거에 졌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네.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나 이번 선거의 참패의 원인은 부동산과 LH 사태, 공정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공정의 문제에 조국 사태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지정하는 것은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물론 그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를 표명할 수는 있지만 선거의 참패 원인을 특정인에게 이렇게 미루는 듯한 태도로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과는 해야 되겠지만 선거 참패의 원인을 그쪽 한 사람에게 돌리는 것 자체는 부정적이다. 또 이런 이슈가 중심이 돼버리면 이게 전혀 민주당한테 도움이 안 돼요. 조국 이슈가 다시 나온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측 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되 이 문제를 선거의 주요 참패 원인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정적이다. 그래서 양쪽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 밝히고 거기서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년 대선 또 지방선거에 집중을 할 텐데 예. 그럼 민주당은 각종 개혁의 완수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개혁의 완수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개혁을 완수하고 실행하는 단계는 시간을 두면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개혁의 완수라고 하는 건 법적인 어떤 규정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물론 이제 부동산 정책은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검경 수사권이 완전히 조정되도록 만들었으니 그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저는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네. 지금 당장 실행해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개혁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속도 조절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민생에 관련된 개혁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잘 짓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에 민심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얘기들, 주장들을 검토해서 저는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의 수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생각했던 개혁의 방향하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수정된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민심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빨리 하는 건 맞지만 방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선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면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과 합당을 결의했다고 하는데 통합 논의 어떻게 추진될까요? 저는 좀 잘 안 될 걸로 보여요. 제가 잘 안 될 거란 표현은 빠른 시간 안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바라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하기 전에 대표 뽑기 전에 합당하고 대표 뽑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국민의당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 거냐면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체계를 잘 잡고 이게 당대당 통합이 되길 바라요. 국민의당은. 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국민의당이 훨씬 적잖아요. 네. 근데 이거 급히 서둘러서 통합을 하다 보면 흡수 통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럼 국민의당이 자기들의 지분이라든지 어떤 이익관계가 전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합당을 밀어붙이게 되면요.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합당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흡수 통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존재감이 없어져요. 그렇게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당 안에 있는 여러 당직자들이나 지역위원장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지역구가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엄청나게 반발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협상을 잘해서 본인들의 지분을 많이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합당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누가 대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대표가 뽑아지죠. 근데 곧 바뀌기 전에 지금 비대위 대행을 하고 있는 주영 원내대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진다 한들 다음 대표가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전당대회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하고 싶은 건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이지만 국민의당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전당대회 하기 전에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통합 후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당대회 이후에 통합이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있었던 총회에서 조기 퇴진하겠다는 뜻을 또 밝혔잖아요. 예, 그랬죠. 그럼 열흘 후쯤에는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먼저 조기 사퇴를 하겠다고 한 것은 네. 대표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표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자기가 직을 맡고 있으면서 대표 후보로 나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공정성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대표 출마를 좀 더 공식화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네. 먼저 사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고 그 원내대표가 대표 전당대회나 대표 선거의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니까 아마 이제 조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출마를 좀 공식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관건은 이 지금 현재 초선들이나 아니면 이 젊은 분들, 국민의힘 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중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뒤로 이선으로 후퇴해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인물이 나오길 바라는데 지금 당내 역학구조로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나 정진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대표로 출마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네. 홍문표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랬을 때 이제 결국 이제 이분들이 예전에 있던 분들이고 당이 쇄신하거나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적합한 인물들은 아니에요. 제가 뭐 그분들이 능력이 있다 없다를 지금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이 좀 겸무하는 모습, 이번에 이제 선거의 승리로 너무 자만한 게 아니야, 오만해진 게 아니야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무하고 쇄신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옛날 분들이 나오게 되면 좀 없어지게 돼서 네. 상당히 좀 뭐랄까요 당내 초선이나 이런 분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주호영 권한대행은 지금 당대표 출마 선언 안 했고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저는 네.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본인이 안 하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추세로 봤을 때 본인이 그럼 끝까지 안 나갈 거냐는 부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하면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정진석 의원하고 조호영 원내대표하고 둘이 뭐 담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을 홍문표 의원이 지금 낸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물론 두 분 다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부인했으니까 그게 맞다고 보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 본인이 어쨌든 대표 지금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차후에 여러 가지 일정을 봐서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를 좀 관망하는 자세가 아니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있죠, 충분히. 그건 뭐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이제 여건과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나가겠다고 말을 바꿀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